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의회 탄핵 조사가 공개 청문회로 전환되며 조사 7주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진 증언을 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 청문회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등에 이어 한미연합 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KDI는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설비 투자가 개선되고 올해 재정 집행률도 지난해보다 늘며 연간 성장률이 2%가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진 않겠지만 다수의 하방 위험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밝혔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일인 내일 증권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 개폐장이 각각 1시간씩 늦춰집니다. 이에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거래시간은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오후 4시 30분에 종료합니다. 장 종료 후 시간의 시장 시작 시간도 오후 3시 40분에서 4시 40분으로 변경되는데 종료 시간은 기존 오후 6시로 동일합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 역시 1시간 뒤인 3시에 생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02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좋지 못하고요. 지난주까지 잘 달리던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 힘이 좀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넉 달 만에 215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러다 다음 주에 당장 2200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다시금 2120선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120선이라는 숫자를 오늘 잘 지켜낼지 좀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지선 지금 하방 압력을 좀 견뎌내는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불안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말입니다. 뉴욕 경제클럽 연설이 있었는데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보다는 역시나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의 리스크를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설회담이 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 진전 소식에 대한 힌트는 따로 없었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의 부담이고요. 지금도 밀립니다. 독일 쪽의 경제지표 호조가 좀 나왔고요. 영국 쪽도 괜찮아서 유럽 쪽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금 잦아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도 나왔지만 유럽 쪽에 대한 호재성 기사보다는 역시나 미국 쪽 악재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실적 시즌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믿을 건 실적이다. 그리고 3분기가 저점을 찍었다. 코스피가 이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악재에 눌려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책들 하나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시장이 2120선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120선 지지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강 후 약인데 사실 강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갭으로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는 2119를 왔다 갔다 합니다. 2120, 2119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은 2102억 원을 순매수해줍니다. 일단은 빠지면 개인들은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이 항상 포착이 되고 있었죠.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은 오늘 전 주체가 같이 파네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같이 팔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팔면서 외국인은 현선물시장 다 팔고 있고요. 기관은 선물시장에서는 매수해주지만 현물시장에서는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잡힙니다. 어쨌든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전기전자업종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데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운송장비는 하락할 때 그래도 덜 밀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6만 원 밀려 내려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 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까지 전 종목 빠지는데 낙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빨간불이 어째 한 종목도 안 보입니다. 지금 지주사 SK도 밀리고요. 삼성물산도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는 덜 밀리긴 하는데 역시나 여기도 660선 지지 테스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20, 660선 밀리는지 오늘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비슷한 그래프죠. 장 초반보다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한 5포인트 정도 장 초반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빨간불도 잠깐 보여주나 했는데 그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입니다. 연계금만 11억 원 정도 소량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CJENM은 지금 점점 프로듀서 101 그 투표 조작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CJENM 쪽에서는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던 엠넷의 프로그램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사실 엠넷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뢰감이 상실됐고 광고주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사장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실적대로 안 좋고 지금 주가는 주가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어느새 15만 원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지스타를 앞두고 지금 펄어비스도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KMW, 휴재, 헬릭스미스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지온의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됩니다. SK머티리얼즈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는 등락폭이 좀 있긴 한데 빨간불 보여주는 종목들은 시총이 조금 그래도 더 많은 게 코스닥이었습니다. 메디톡스 밀려 내려가고요. 29만 원대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SFA, 원익 IPS, HLB 생명과학까지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올라가네요. 지수가 이만큼 빠지니까 또 원화는 약세 흐름으로 돌았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9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신중론을 펴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까지 대부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이슈 종목입니다. 신세계, 휴림로봇, 한류 AI센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신세계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세계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2.7% 올랐습니다. 26만 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의 상승폭은 현재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27만 3,500원입니다. 신세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1조 6,027억 원, 영업이익은 36.6% 증가한 9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면세점 실적은 단기적으로 약화됐지만 백화점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한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화장품 매출이 잘 나오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는데요. 오늘 주가는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휴림 로봇의 퍼스널 로봇 태미의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휴림 로봇은 현재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습니다. 1,3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 반등했고요.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휴림 로봇이 지난 10월 퍼스널 로봇인 태미를 공식 론칭했습니다. 출시 한 달여 만에 초도 물량 100대가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이 태미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비디오 세 가지 핵심 기술이 결합된 로봇으로 태미를 통해서 태블릿과 AI 스피커 등의 기능을 핸즈프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휴림 로봇은 연말까지 이 태미를 추가로 250대 더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한류 AI 센터는 팍스넷 피인수 기대감에 연일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54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가격 제한 폭으로 직행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 AI센터가 오는 25일 신임 경영진 선임을 위한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경영진 후보에 고성웅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직 팍스넷 임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팍스넷이 최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류 AI센터의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한 시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말씀하신 대로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는 있지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혼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중미 무역 협상의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에너지 소진을 보이면서 지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내일 만기를 맞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앞두고 시장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파생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죠. 외근과 기관 계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많이 나왔고요. 다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실적 발표하고 실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홍콩발 그런 우려감도 계속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많이 오르고 과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수가 2150선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내일 만기 앞두고 또 경계 매물이 계속 좀 나오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 좀 많이 큰 모습이고요. 종시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한 변동성 정도만 있고요. 우량주들은 오히려 계속 좀 매물 맞으면서 내일의 우려감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지수 관련주들은 2150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한 2100선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소 개별주들은 기술적인 조정을 확인하시고 그 가격의 논리에 좀 맞게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지지가 확실히 되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테마주라든지 개별주에 몰입하시기보다는 우량 주도주들이 이번에 조정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시장 반등 나올 때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2시 4분입니다. 장마감까지 1시간 반도 안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시장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선조정 받은 종목들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최근에 좀 트렌드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으로 강하게 한 번씩 나오는 반등이 나오거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괜찮아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조정 잘 받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소비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나 이마트 사실 신세계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소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내수용 소비주들도 관심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괜찮은데요. 오늘 골라본 종목은 좀 약간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하락하고 정말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빠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스미디어인데요. 나스미디어도 KT 계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KT 계열 쪽에 있는 온라인 광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가 많이 올라와서 다시 또 3만 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을 때는 좀 더 쌌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또 시장에서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들을 계속 선호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번 시장 좀 조정받을 때 가격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경기가 확실히 지금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 개연성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또 온라인 광고 매출도 좀 서서히 좀 회복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38,000원인데요. 한 35,000원 정도
매수할 수 있으면은 뭐 가격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손절선은 뭐 아주 타이트하게 한 29,000원 정도 21선 부근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5,000-36,000원 정도 돌파되면은 뭐 39,000원에서 40,000원 정도까지 1차, 2차 좀 나눠서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단기보다는 좀 중기 호흡을 갖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워낙 주가가 9만 원대에서부터 새토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중기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현 시각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대표가 잠시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저희가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동안 지수가 2150선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고요. 2150을 터치한 건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조금의 혼선이 지금 작용을 했고요. 미국 측의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앞에 니즈를 깔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결과를 알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이 먼저 관세 인하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합의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미국이 일단은 약간 혼선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약간 선제 공격을 날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좀 끌려가기 좀 싫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 입장 쪽에서는 관세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가 아니라 일부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재선이라든가 특히 탄핵 절차 부담감도 상당히 커진 입장 쪽에서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또한 그 약속 이행과 관련된 담보도 필요하다. 이런 시각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관세 철회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 9월 달에 이어졌던 추가적으로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를 추가로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일단 단계적으로 합의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입 선출이 아니라 후입 선출 같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 추가 관세 부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시나리오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일단 9월 달에 관세한 부과를 철회를 하고 12월 부과에 대한 관세까지도 취소가 되는 부분들까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은 불확실성의 점진적인 해소 관점 쪽에서 연말 랠리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약 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9월 달에 관세 부과는 유지가 되는데 12월 달에 추가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어느 정도 크게 해소가 될 수 없는 측면이다 보니까 연말 랠리가 이어지는 데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그나마 유력한 지금 상황 쪽에서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은 10월 달에 관세를 부과를 계속한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무역 전쟁 관련돼서 격화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타격은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실망감과 함께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시점은 일정은 일단 미중 간의 일타비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장소를
어느 정도 정해서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2월 3일에서 4일 정도로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관세 전쟁 전반적으로는 정점일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죠. 게다가 이번에 수입 자동차 관련돼서 관세 부과도 연기를 시키는 상황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관세 부과가 중간재 같은 쪽에서 흡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소비재가 쪽에 부과되면은 오히려 좀 여파가 크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 관련된 쪽도 크다고 하게 되면 불만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아직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현상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동성은 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기 검색 종목 올라와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입니다. 본입찰은 예정대로 HDC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포니정의 아들이 뭘 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매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어제 주가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특이한 상황들은 연관돼서 엮이는 중소형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아시아나 IDT라든가 HDC 현대 아이컨트롤스, HDC 현대 AP, 특히 이런 HDC가 붙은 쪽이 뭔가 좀 기대감이 같이 가세되면서 종목이 움직이는 특이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본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이번에 HDC 컨소시엄이 써낸 금액이 2조 4천억인데 그 중에서 한 4천억 정도는 아무래도 구주를 인수하는, 금호산업이 구주를 인수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조 원대를 신주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본금을 확충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본협상이 결렬될 것이다라는 부담감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은의 채권단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연내 매각 마무리 가능성에 계속 무게가 두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유찰되게 되면은 금호가 오히려 보유한 구주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산은에서 오히려 2차 매각 주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처분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호산업의 구주까지 강제적으로 매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4천억대도 못 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협상은 계속 지루어지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에어부산에 대한 향방이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손자회사에 대해서 지분 100%를 보유해야 되는데, 에어부산 지분은 약 한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다 추가로 인수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이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는 일단 자본이 1조 원만 늘어나도 부채 비율이 650%에서 300%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자 비용과 여러 가지 재무구조의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HDC도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의 신규 사업, 특히 HDC 같은 경우는 어떤 주택건설 쪽에서 90% 이상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세점이나 호텔 사업 같은 쪽에서 좀 시너지를 늘리겠다라는 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은 경험이 좀 부족하다. 거기다가 이제 부채 해결이나 항공업황이 급변하는데 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한
흐름은 좀 앞으로 도마에 오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무난하게 M&A 이슈가 지나간다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항공업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상당히 외풍에 민감한 업황입니다. 환율이나 유가, 물동량, 게다가 여행객 수요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빠른 의사결정과 그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흐름들 쪽에서 HDC의 역량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지를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이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기저효과와 함께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환경이 빠르게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한국업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품으로 일단은 안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 앞으로 살펴볼 부분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에 코스피가 우상향 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좀 주종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승은 10월 달에 좀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월은 코스피가 미국 시장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해 내내 이어졌었던 그 디커플링이 좀 완화됐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마무리하니까 그 이후에 11월부터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어제부터의 모습은 홍콩 쪽에서 벌어지는 이슈가 좀 장기화되면서 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미국의 사상 최고가를 11월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미국보다 중국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홍콩 H지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그대로 H지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야간 시장 쪽을 살펴본다면 미국 시장은 홍콩의 영향을 장중에 받아도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 야간 선물 시세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정규 시장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 상승폭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시점이기도 한데 부담 요인이 하나 좀 더 늘어났고 이쪽이 좀 조용해져야지만 우리 시장도 같이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 시세가 이렇게 불안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3분기 실적에 의미 있는 변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0월 이후에 어제까지 코스피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한 3.8% 되는데 그중에서도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의약품이나 전기전자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다는 점이 참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각각 주도 업종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의 절대 수치는 아주 좋다 볼 수는 없어도 턴어라운드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흘러왔죠. 그래서 당장 오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향후를 기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실적 공개하고 이제 4분기 실적이 11월이니까 11월 중순 정도 되니까 4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겠지만 그 절반 정도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공개된 것이 3분기니까 75% 그리고 한 나머지의 절반 정도가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절반 정도 반영이 됐다 감안하면은 80% 넘게 그러니까 악화된 기업 실적, 올해 악화된 기업 실적의 3, 4%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12월 이후부터는 또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한 수치를 따져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코스닥은 좀 나중에 차후해보고 거래소를 따져보니까 PER은 14.62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수치를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된 걸로 감안을 한다면 30% 정도 악화될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15.7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4분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악화되면 16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높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개선될 것이다. 이것을 전망하자는 것이고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에는 내년 기업이익이 지금 추정치로 놓고 봤을 때 한 연간 20% 정도 회복이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결국 PER이 다시 낮아져서 한 12.6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내년 지수,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지수 밴드 추정을 하고 그것이 12월부터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2,300포인트 이상 회복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내년 이제 분기 실적들 발표가 되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 시즌이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그럴 시그널을 줬다. 이 점에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바닥이다 뭐 이런 바닥론들이 지금 솔솔 올라왔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대표님도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약간은 이제 이곳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반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했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바닥권 진입한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지수가 내려가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봐야죠. 왜냐하면은 주가만 뭐 턴어라운드 된다 이걸로 기대하고 만약에 경기가 더 계속 안 좋아진다 이래 버리면 기업 실적도 또 안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기업 주가뿐만이 아니라 경기 선행지수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나왔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를 한번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을 뽑았냐면 제가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걸 뽑았는데 중국 제외하고 OECD 전체 회원국, 그러니까 OECD 토탈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 요 그래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홍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바뀌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OECD 전체 흰색 선입니다. 제가 일부러 타원으로 빨간 타원으로 오른쪽 끝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하향하는 각도가 거의 멈췄고 수평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지난 9월에 수치가 이제 어제 나온 것인데 하강되던 수치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녹색선인데 우리하고 지금 같이 묶여가지고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OECD는 이제부터 보합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아직 계속 하향 중이긴 한데 대외 의존도를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 그 영향을 언젠가 받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반전할 수 있는 최소한 반전은 못하도 이제 바닥권 진입해서 옆으로 끼는 그런 모습을 다음 달 내지는 그 다음 달 내년 초 이 정도에 기대할 수 있겠고 주가는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결코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경기지만 그래도 계속 주목해서 언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지 그때쯤 되면 이제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베팅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만 지금 특히나 연기금만 좀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개인은 뭐 내릴 때는 사고 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고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왜 안 들어오나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실적 시즌 처음 시작할 때 이 달러 인덱스 추이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달러 인덱스 그래프는 안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 달러 인덱스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1,200원대에서 1,160원대로 원화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강세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건 좀 얘기가 좀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돈 싸주머지고 오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이면 모를까 이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나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머징 마켓 통화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아직도 강세 흐름 속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돈을 들고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10월부터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어제까지 딱 따져보니까 2,465억 원을 매도하고 또 그나마 또 매수세도 편중이 돼가지고 IT 쪽으로 8,700억 사고 의약품 쪽으로 4,700억 사서 아까 말씀드린 상승이 높았었던 그 업종 쪽으로 집중이 된 매수세였고 따져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1조 2천억 정도를 이쪽에 샀는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업종이 얼마나 많이 매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러 인덱스 흐름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체 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업종의 순환매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고 계속 IT 업종하고 바이오나 의약품 이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다. 그쪽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쪽에서 수급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채권시장 쪽을 또 다시 보자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 흐름하고 CME 기준금리 확률 이것을 표를 하나로 이렇게 컴바인 시켜서 하나로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가 표시를 한 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한 거고 빨간색 선은 이제 단기물, 1년물짜리를 표시를 한 것인데 그리고 그 아래쪽은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나타난 내년 12월에 FOMC 회의 금리 동결 확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CME 패드워치 툴의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55%대까지 근접을 한 다음에 어제 반락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그대로 보면 10년물 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푸른색 선하고 거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하는 기대 수익률하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 추세에 이미 들어섰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빨간색 선 1년물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것은 패드에서 지금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빨간색 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파란색 선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물은 유동성 공급으로 저런 좀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 전망을 할 때 더 이상 금리 하락을 더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것이 미국만 저러냐 하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동행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나타났었던 어떤 무슨 펀드가 문제가 생겼다, 독일 국채하고 연동된 그런 펀드가 문제가 생겼던 게 해소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런 금리의 기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 진입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봤었던 OECD 경기 선행지수처럼 만약에 경기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상승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얘기했듯이 2%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2%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 달러가 이 금리 측면에서 계속 저렇게 미국 쪽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다른 나라 금리가 미국을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결국 미국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건 하락을 시키건 그것이 문제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달러 흐름이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금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할 확률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머징 마켓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리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금리가 더 이상 만약에 하락을 멈춘다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고 해도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자연스러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까지냐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그게 된다고 본다면은 뭐 내년도 장세 우리 장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1월 정도까지 되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내년도 된다면은 2분기나 3분기에 미국의 국채 공급이 많이 좀 줄어듭니다. 중과율이 급감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건 예전에도 표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2분기, 3분기는 원래 좀 줄어들고 올해 2분기, 3분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롤오버돼서 내년에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1월 29일 FOMC 회의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채권 발행도 좀 줄어들고 달러 유동성이 좀 완화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부터 달러 약세로 들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FRB가 중립적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면서 1월에 그러한 좀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달러 공급, 채권 공급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들어서면서 FRB 시장은 좀 개입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시장 개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 해서 유동성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은 그때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미국 올라가면 그냥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좀 약세로 반전하면 달러도 약세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장은 별로 그렇게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12월까지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내년 1월 이후 그쪽까지로 기다려야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발생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경기의 상승 반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강할 수가 있겠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이 11월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또 12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까지 1월에 변화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 보면 항상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어제 다우는 마치 짠 듯이 보합해서 딱 마감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에는 전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그래요. 미국으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예, 한 템포 늦었지만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비중은 지난해 같이 올해처럼 다시 또 등락은 있겠지만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 쪽 비중은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략을 우리나라 쪽, 미국 쪽 이렇게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투자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ETF가 좋겠죠. 유다우나 나스닥 레버리지 ETF 3배짜리 정도 되는 거 조정 때마다 한번 사봐서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모습. 또 그리고 우리나라 쪽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커플링을 우리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을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 IT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은 디커플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IT 업종보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IT 업종의 특정 종목을 사자기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한국에서도 IT 업종에서 레버리지 ETF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1월까지 끌고 가보면 단기적인 투자 전략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전략 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들까지 오늘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바로 세 종목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동사는 전자제품, 부품의 제조, 판매, 소매, 정보통신에 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기존의 접속 교환 시스템은 데이터와 음성으로 변환이 되는 등 다양한 유무선, 접속 기술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주가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안철수 전 국회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안철수 전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자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이었죠. 안철수 전 의원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내면서 국내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1일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약 5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10월 9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출판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하지만 10월 초순에 바로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진 후 반등이 나오면서 금일까지 다시 한번 조금씩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죠.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또는 대장 테마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총선을 위한 준비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바로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 총선에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한 가지 전망이나 언론 보도만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 변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는 크게 하락하겠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여러분이 베팅을 하면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0월 1일 기록한 최고가인 4,56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격을 돌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매우 빠르게 그것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5,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손절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3,40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에 장착이 되는 프레스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우선 자동차용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성차인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효과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일정 부분 낙수 효과를 동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3% 수준에 달하던 총 매출 대비 수익이 올 2분기 기준으로는 29%까지 증가했고 완성차 시장이 지금과 같은 호조를 이어가게 된다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눈여겨볼 사업부는 역시 카메라 모듈 부분입니다. 기존의 듀얼 카메라 앞면에 장착이 되고 있던 브라켓은 듀얼 카메라 모듈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있었고 최근에 갤럭시 또는 스마트폰 모두 다 폴더블 폰으로 일정 부분 진화를 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더구전자가 오늘 고스란히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갤럭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구전자도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장중 15%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커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450원은 무난하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7,950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였고,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의 판매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다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조금의 실적 개선이 주가의 강한 반등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영위해왔던 사업 말고 얼마 전부터 신규 사업 부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게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부인데, 참고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죠. 5G가 얼마 전까지 크게 대두받았던 이유는 역시 4차 산업에 필요한 가장 베이스가 될 통신이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었고, 이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 기업 가치는 월등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규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와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른 수혜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적어도 지난 4월 기록했던 6,45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이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짧게나마 7이든 8%든 수익을 내는 것이 우선은 좋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970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셈까지 세 종목 듣고 왔고요. 이번 주 단기 접근하면 괜찮은 종목 빠르게 좀 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예. 사실 이 원고를 어제 준비하면서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오늘 나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 가격을 4,560원을 드렸으니까 아직 그 밑에 있습니다. 오늘 개장 마칠 때까지, 개장 전까지 현 시점이라도 좋으니까 매수하셔서 한번 목표 가격까지 홀딩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에 대한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현재까지 흐름 짚어주시고요. 섹터별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전발 미국장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 상승 모멘텀보다는 역시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좀 강하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특히 옵션에서의 매도 물량이 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섬유 의복 정도가 중국 강군절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대부분의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의학과 화학 쪽에서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일 종목 330 주제는 삼성중공업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단 조선업종 올해 괜찮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닥이 좀 지나간다는 모습인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좀 미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20억 원, 상당히 큰 폭의 하회가 나왔는데 이는 이제 드릴식 관련된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0월달 접어들면서 해외 수주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IMO 2020 영향을 받아서 LNG선과 LNG 운반선 위주로 상당히 큰 폭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0월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분 전체적으로 수주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3개월 잔고 기준으로 1위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종들은 대부분 4분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는 4분기에 좀 바닥을 형성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시장까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인선 ENT인데요. 폐기물 운반 처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매립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불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수급도 상당히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가격적인 전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선 ENT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막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검승부가 또 펼쳐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